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OECD에서 또 한국 경제를 경고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약한 고리들을 요목조목 찾아서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는 OECD 홈페이지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Korea needs, 한국은 필요하다. Take action,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액션? To raise low birth rate, 저출산 현상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율,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말 많은 출생아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점차 우리는 출생아 수가 부족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고령자는 많아지고 실상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출생아 수는 줄어들어서 결국 미래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노년층 부양 계층만 많아지는 그런 어려운 경제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OECD Economic Surveys Korea 이 보고서의 표지가 바로 이 저출산 현상을 제시하는 그 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그 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더 강하게 내비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OECD가 Economic Survey Korea 편을 경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20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꾸준히 발표를 해왔는데 이렇게 저출산 현상을 유독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었던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OECD뿐만 아니라 IMF, 월드뱅크, 주요 국제기구,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각 회원국에게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 똑바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 좀 약한 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부실한데 이거 고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정책 제안하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경고음 메시지 이게 140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문들을 몇 가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경고음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역시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는 가처분 소득이죠.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많은가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로 높은 나라들 혹은 더 중요한 것은 1, 2, 3, 4위에 해당되는 이 나라들, 우리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더 높은 나라들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 세모 표시가 2019년 당시예요. 바그래프는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들, 네덜란드라든가 뭐 덴마크라든가 그런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들은 2019년보다 이 비율이 근래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5개 정도 되는 나라 혹은 우리나라까지 4개 정도 되는 나라들끼리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어요.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 면에서 네 번째로 높고 1, 2, 3, 4등 중에 우리나라만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해야 세계 각국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지만 23년, 24년, 특히 24년 하반기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데 금리마저 떨어진다면, 시중금리마저 떨어진다면 그러면 가계부채 규모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정말 이 가계부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라고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수출 구조가 여기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exports are concentrated. 뭐에? 이 수출 대상국의 별로 봤을 때도 특정 국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우리의 수출 품목들로 기준을 해봐도 특정 품목들에만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의 수출 대상국, 데스티네이션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중국으로 20%, 미국으로 18%, 또 비엔남, 베트남으로 8%, 일본으로 5%,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 특히 트럼프 시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트럼프는 더 높은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강한 관세를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세계 주요국들이 무역 안 하는 거예요. 수입 안 해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독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많아지는 국면일 때는 좋죠. 중국 수출 규모가 많아질 땐 좋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고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러나 미중이 격돌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지배적으로 높은데 40%가량이 미중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 나라가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우리의 수출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2017년 트럼프 시대 시작됐을 때 2018, 19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얼마나 흔들렸었습니까? 바로 그거죠. 수출 품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몇몇 품목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출이 회복돼서예요. 근데 수출이 초록색처럼 회복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독 반도체 수출이 이 전체 수출의 기여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을 생각해 보면 유독 세계 여러 국들이 세계 주요국들의 반도체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 그 비중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특성을 들여다본다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서 좋죠. 우리나라 수출도 회복되고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되고 좋죠. 그러나 만에 하나 반도체 수출에 지장이 있거나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을 제약하는 그런 제약책을 가동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국면에 취하게 돼서 반도체 수출이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특정 품목에만 편향된 수출 구조는 좋게 전개될 때는 좋겠지만 그 해당 품목이 나쁘게 전개될 때는 그보다도 나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수출을 줄이자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수출대로 더 진흥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다른 수출 품목들을 더 많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보하는 노력, 또 유망 수출 품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단행함으로써 수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편중된 수출 구조는 해당 편중된 영역들의 기회가 좋을 때는 우리 수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편중된 영역들이 기회가 없을 때는 부진할 때는 우리의 수출도 덩달아서 부진하게 되는 이런 구조화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역시 편중되지 않은 수출 구조, 결국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또 반도체나
몇몇 주력 수출 품목 이외에 주력 수출 품목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R&D를 집중하고 또 신유망 산업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더 정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OECD의 경고는 역시 저출산 고령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낮습니다. 역시 세계 주요국들을 비교해야 하니까 23년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OECD의 합계 출산율이 1.6명,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9명, 이 중에서 정말 낮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인데 우리나라만 1명이 안 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고, 1명이 안 되는데 0.9명도 아니고 0.8명도 아니고 0.7명이고, 그리고 2024년 지금은 0.7명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레코드 로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레코드 로우. 기록적으로 낮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정말 극명하게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왜 경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경고음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좀 재밌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Old Age Dependency Ratio 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고령화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이 고령자가 얼마나 차지하나를 가지고 고령화율을 계산해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현재 19% 후반이고 2025년이 되면 20%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일본은 물론 이 고령화율이 25%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율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을 고려한 고령화율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령자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얼마나 차지하나, 비중이죠. 고령화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20에서 64세까지 이들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할 능력이 있는 20세에서 64세 이 허리에 해당되는 이런 이 해당 인구 대비 고령자의 비율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나홀로 100%가 넘고요. 나홀로. 그 나홀로 그냥 극단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는 일본보다는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국들보다도 낮아요. 왜냐하면 OECD 회원국들이 모두 다 고령화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이 세모 그래프, 그죠? 23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낮은 편이에요. 그러나 과거 우리는 낮게 형성되어 왔지만 208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형성될 것이다. 결국 이 점 그래프, 사각형 모양의 점에서 이 바그래프로 얼마나 차이가 나게 급격히 상승하는지를 보신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이 고령자에 대한 의존도, 디펜던시 레이시오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에 참여할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대상이 될 고령층은 또 많아지고, 그러면 역동성은 꺼지고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럼 인건비,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서 이 기업의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실추될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될 경제적 현상은 잠재 성장률의 둔화,
저성장의 고착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경제는 말이죠. 더군다나 최근 19년에서 23년 동안 사실 고령화라는 주제와 상관없이 말이죠. 인구 감소라는 주제와 상관없이 재정 악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이너스, 적자 재정을 펼쳐왔어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도 적자 재정을 연속해서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국면에 놓여 있고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를 만나니 이것은 정말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세입 추이를 보면 GDP 대비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라는 G1 국가 또 기축통화 국가 이 나라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세입의 감소 속도가 굉장한데 한국은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으로 일본이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 감소하는 그 감소 속도보다 이 재정 수입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지금 2019, 26년 동안 적자 재정을 펼쳐왔는데 세입이 지금 23년 현재 24년까지도 세입이 감소하고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 속에 들어가는 재정 지출은 많을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의 현상에 혹은 저출산의 그 문제에 직접 봉착한 상황도 아닌데 이미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고 적자 재정이고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국면에 지금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현상, 국민연금 고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데 정말 재정 건전성이 건전해질 수 있을까?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실제 이 에이징, 고령화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프레셔, 압력을 준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거나 구조를 개혁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우리 중앙정부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쓸 일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저출산 극복, 고령화 극복,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할 영역들은 많이 있는데 재정 수입은 딱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더 저성장 고착화되면 재정 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단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OECD가 제안한 것이 바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구조대로만 놔둔다 보면 중앙정부의 부채 문제가 100%를 초과해서 160%로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재정 악화가 더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예를 들면 elderly employment,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양산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왜? 노년층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그만큼 부양 부담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밖에도 postponing retirement, 은퇴 시점을 뒤로 postpone,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예를 들어서 60세다. 교수 은퇴 연령이 65세다. 그러면 그 교수 은퇴 연령을 66세, 67세로 지연시키거나 혹은 공무원 은퇴 연령, 민간 기업의 은퇴 연령을 60세, 62세, 64세로 지연시킨다면 조금 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겠고 또 그 밖에도 increasing youth and female employment,
청년이 노동시장 참여를 안 하고 있죠. 400만이 그냥 쉬고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Female Employment. 역시 경력 단절 문제로 여성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육아 양육 문제로 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그레이션, 우리가 부족한 인력들을 해외로부터 유입시킴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메꿔 나간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재정 악화가 야기될 수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야기된다면 어떤 문제에 우리는 당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당면됐을 때,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 코로나19라는 충격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위협이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할 재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는 일로에 있다면 점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불확실성, 변수에 대응할 만한 대응책이 사라짐을 뜻합니다. 재정 건전성마저 악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스트럭처럴 리폼, 구조 개혁을 시도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야 간의 싸움의 일로하에서 정말 서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 구조개혁이나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 지출 영역을 보면 한국은 유독 government consumption, 정부 소비가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일본이나 OECD 회원국이나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먼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진입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 부분, Social Security Benefit에 해당되는 영역, 사회안전망이죠. 고령자가 많아지면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입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지출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조개혁 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개혁,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OECD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것도 이미 자른 겁니다. 너무 길어서. 정말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보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OECD의 경고답게, 그리고 OECD의 제언답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약한 고리라고 일컬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리고 인구 구조적인 변화를 유독 강조하니만큼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경제정책, 국토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R&D 정책, 국방정책, 모든 정책이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나쁜 놈 잡아넣자 하는 방향으로 뭔가 컨트롤 타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는 관점에서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